어제 뉴스나이트 시간에도 쭉 생중계로 전해드렸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자정을 넘겨서 오늘 새벽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청문회 막판에 7년 전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는데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청문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첫 번째 주제어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호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이죠?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호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윤호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저 본 거 어때요?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은 없다고 저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형제들이 한 거라고.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즉각 검찰총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방은 없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네, 어제 자정을 넘겨서 저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도 뒤늦게 확인을 하신 건가요?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인사청문회 이 7년 전 녹음 파일이 나오게 된 겁니까? 우선 이번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미리 야당에서도 예고했듯이 이른바 윤석열 후보자와 가장 절친한 사이라고 하는 윤대진 현 검찰국장의 친형,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수사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부장이 실제로 자기 아끼는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건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오전에 청문회가 시작할 때부터 청문회 끝날 때까지 내내 물어봤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당은 그런 일 없지요라고 물어봤고 야당은 그런 일 있지요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시종일관 하루 내내 윤석열 후보가 그런 사실이 없다. 소개시켜준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적으로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이른바 뉴스타파에서 제보한 그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직접 이 윤석열 후보자의 육성으로 이남석 후보자를 소개시켜줬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밝혀져서 거짓말 논란이 지금 확산이 돼버린 거죠. 네, 그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가와는 별개로 위증 논란이 지금 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목소리로 어제 청문회 현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변호사 소개해 준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변호사가 윤호진한테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아무개입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윤호진의 핸드폰 그것도 차명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거는 하여튼 그런 팩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문자가 차명폰. 그 문자가 제가 보기에는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그 좀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저도 그 얘기를 기자한테 듣고 어차피 얘기를 후보자는 했습니다.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네, 김광선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음성이요. 일단 뭐 그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된 이제 녹취를 보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윤석열 후보자가 자기는 소개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기자하고 인터뷰에서는 소개를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 네. 잘 기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 목소리만 듣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거짓말했다, 유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네. 이제 저 과정에서 그 당시 왜 기자에게 저런 말을 했느냐, 소개시켜줬다는 말을 했느냐, 그것은 윤대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청문회에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을 이제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죠. 네, 지금 이 변호사 소개해줬다고 알려진 게 2017년 7월이었고요.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수 1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개를 해준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거 뭐 변호사법 위법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변호사법에는 이제 이런 어떤 변호사를 알선, 소개, 유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법에 36조와 37조가 있습니다. 네. 36조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37조에 보면 자기가 취급하는 법률 사무에 대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37조는 폭이 좁죠. 이게 자기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36조는 자기 기관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제 중수부 일과장을 하다가 나온 상태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수사 자체를 이제 경찰에서 하고 있었는데 소개할 당시에 설사 소개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대검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취급하는 기관도 아니고 네. 또 자기와 관련된 법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변호사법 위반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큰데 높다. 이제 네. 만에 하나라도 이걸 굉장히 넓게 해석해서 예. 뭐 대검은 또 서울중앙지검을 또 지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권한을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보다는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느냐, 만약에 이 말 바꾼 게 사실이라면 그래도 되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이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과연 대검 중수부 과장을 하고 있었는지 네. 아니면 정확히 다시 옮겨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부장을 하고 있었는지 그 직책에 따라서는 사건에 관련된 기관의 해석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공소시효도 또 완료가 됐다고 한다면 실적법 처벌은 안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법적인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검찰청장 후보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청장 후보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총괄해서 수행하는 사령관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에 대한 행사는 가장 정당하고 공정해야 되고 진실에 기초해서 진실에 네.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사법권의 공정한 집행 아니겠습니까? 그걸 총괄하는 사령관인데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게 되지 않습니까? 6번 동안 계속 거짓말을 했던 게 되는 것이고 결국 거짓말이 밝혀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이게 유죄냐 무죄냐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네. 사실은 도덕성에선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 김태호 경남지사를 당시 총리로 지명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김태호 경남지사가 총리 후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연차 태광거래 회장을 만난 일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사진 한 방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범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법 36조 위반인지 아닌지는 논리를 차치한다 하더라도 일단 하루 종일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계속 해왔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도덕성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사퇴할 만한 충분한 저는 그 의미 있는 지금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도덕성에만 타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위증죄에 따라서 뭐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저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했다고 하면 유증죄가 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현행법이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어떤 증인이랄지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에 나와서 선서를 한 다음에 유증을 하게 되면 유증죄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증인이나 감정인이 하나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이고 인사청문회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나와서 공직 후보자가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유증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증인하고 감정인만 처벌을 그렇죠. 받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아니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법안을 발의가 몇 번 됐었어요. 그래서 처벌하자는 법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조차도 못하고 전부 다 본안이 이제 상정이 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죠. 발의만 되어 있는 상황. 설사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법적으로 보면 유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주장을 좀 뒤집는 음성 녹취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말 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은 없다고 저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형제들이 한 거라고.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서 그럼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걸 못하니 제가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저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진이 계속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 있고 저 녹취에 부합하는 기사 내용을 제가 보고 왔지만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수임의 소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소개한 변호사가 선임된 건 아니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먼저 있었는데요. 실제로 선임이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선임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법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하면 뭐 법적으로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일단 윤석열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국장을 하고 있는 윤대진 국장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남석 변호사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일단 윤석열 후보자는 중수부 과장을 했어요. 그 당시 대검 중수부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화 수사, 특수수사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과장을 그만두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부장으로 갔습니다. 이건 제3차장 산하에 있는 건데 그런 다음에 대검 과장 자리를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이 갔고 그다음에 이남석 변호사는 당시 중수부에서 연구관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대진 국장의 형인 윤우진 세무서장이 이제 뇌물죄로 수사를 받으니까 결국 이남석 변호사한테 윤우진 세무서장한테 찾아가봐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럼 윤대진 현 국장의 형의 세무서장의 그런 굉장히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경찰에 어떤 압력을 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 게 아니냐. 특히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압수영장을 6번이나 청구를 했어요. 근데 다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냐 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 세무서장이. 그럼 무혐의 처분 받을 때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문회에서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대검 중수과장을 한 다음에 서울지검 차장을 할 때는 그게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받은 2015년도에 세무서장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2015년도에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는 좌천이 돼가지고 대구 고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변호사를 소개했느냐 안 했느냐. 특히 자기 기관에 속하는 법률 사무 또는 자기가 취급하는 그런 법률 사무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알선 소개 유인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예, 그 두 번째 들으신 음성 멀리서 잡힌 카메라 이렇게 잡고 있는 여기서 나온 음성은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이 저희 마이크에 담긴 건데요. 보면은
제가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의 친분 때문에 그렇게 좀 감싸주려고 그렇죠. 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 말씀대로 이게 변호사법 위반 36조 위반이냐 아니냐의 논란, 그리고 실제로 유증죄가 처벌 가능하냐 논란은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당시 현직 검사였기 때문에 윤대진 동생도 검사였고 윤대진 검사하고 친한 윤석열 지금 후보자도 검사였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은 입증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을 하루 종일 했다고 하는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그 정치적 타격과 도덕성의 문제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수행해야 될 사법권의 공정한 행사에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거짓말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어제 청문회를 쭉 봤는데 오전에 처음에 야당 의원이 질문할 때 서면 답변해 보니까 이 윤우진 전 사장하고는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서면 답변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니까 골프를 몇 번 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처음에 서면 답변에서 거짓말한 거고요.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윤우진 그 서장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주기 없다고 했는데 지금 소개시켜준 걸로 자기가 인터뷰한 게 나왔더니 거짓말 또 나왔고요. 그다음 소개시켜줬다고 말을 했지만 내가 선임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선임한 건 아닌데 지금 오후에 또 나온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에 윤우진 서장이 제기했던 국세청 파면 취소 소송 판결문에 보니까 2012년 광역수사대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 당시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판결문 내용이 나온 것으로 지금 언론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것도 위증.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서면 답변에서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 거짓말. 나는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킨 적이 없다, 거짓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거짓말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검찰총장 후보자의 이 정직성이라고 우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연차 사장을 몰랐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가지고 네. 총리 후보자를 스스로 사퇴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경우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도덕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영향력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라거든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의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 정황상 맞지가 않는 게 지금 잘 아시지만 변호사법 36조에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 관련된 사건을 네. 뭐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하지만 안 되지만 단 친족인 경우는 애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대진 당시 검사가 자기 형인 윤우진 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윤대진 검사가 했던 것을 왜 보호해 주려고 윤석열 했느냐. 당시 검사가 보호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한다면 윤대진 당시 검사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호해 주려고 거짓말을 해주는 게 낫지. 네. 내가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법리적으로도 윤대진 당시 검사를 보호하려고 내가 거짓말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만약에 뭐 이 기자한테 한 말이 거짓이었다. 그때 당시에 기자에게 좀 애둘러 그냥 이렇게 좀 덮어가려고 설명을 했다. 당시에는 상당히 주목받던 사건이었는데 언론에 이렇게 뭐랄까요? 언론의 기자한테 조금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근데 됩니까? 그 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윤대진 검사하고 윤석열 검사가 굉장히 호영호재하면서 친한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대윤 소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검찰계에서는 다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내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동생인 윤대진을 좀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당시에 윤대진 검사의 형이 문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윤대진 검사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윤석열 검사가 소개해 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파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본인이 좀 희생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윤대진 국장이 좀 윤 후보자 좀 감싸는 듯한 발언을 그렇죠. 하던데요. 윤대진 예. 국장도 그 당시에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내가 소개시켜 준 것이지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시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또 이남석 변호사도 당시에 윤대진 검사가 나를 소개시켜 줬지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단지 뭐 그러면 선임을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거짓말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본인 자체가 선임에서 활동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선임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임에는 관여 안 했지만 네. 소개를 시켜줬다고 한다면 이건 선임에 관여한 걸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자, 윤대진 검찰국장
이남석 변호사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 같이 이 얘기는 뭐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언론의 인터뷰에서는 소개해 준 적이 있다고 네. 했기 때문에 그럼 세 명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소개해 준 적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윤대진 국장은 지금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네. 윤석열 후보자 이제 검찰총장으로 가게 되면 그 차기 맡을 것으로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인물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그게 또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뭐 이렇게 일단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뭐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가 임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대진 검찰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건 맞고요.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될지 안 될지 발탁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아까 삼구동성이라고 네. 윤석열 후보, 윤대진 국장, 네. 이남석 변호사 셋이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셋이 말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세 명이 똑같이 지금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당시에 윤호진 서장의 사건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한다면 윤대진 당시 검사가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해준 것처럼 말을 바꾸는 게 오히려 차라리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네. 윤대진 검사가 했던 걸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괜히 나서가지고 그거 내가 한 거라고 이야기해서 윤대진 당시 검사를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윤대진 검사가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거라고 이야기할 거였으면 네. 진작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점상 이게 정황상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제가 윤대진 검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기동창이나 친한데 이런 말 하도 저도 좀 불편합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의혹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윤대진 검사 말이 맞다면 그때 2012년에 이미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검경 갈등으로까지 이게 언론에 막 네. 보도가 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압수수색 영장 6번 다 기각이 됐느냐, 왜 무혐의 처분 받았느냐. 실제로 윤호진 서장 같은 굉장히 악질적인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네.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해외 도피해가지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에 와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근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논란이 됐었던 상황인데 그때도 한마디도 윤대진 검사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다면 이것이 뜨거운 쟁점이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미리 말을 하는 게 맞죠. 하루 종일 버티고 있다가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자정에 녹취 파일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네. 라고 말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도 윤대진 검찰국장도 이남석 변호사도 셋이 그 친한 사이인데 네. 제가 말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또 자질 중에 제가 가장 문제 삼는 것은 특수부 검사라서 특수통으로 계속 성장해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싸우는 건 제가 충분히 압니다. 네. 그 점 높이 삽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식구 감싸기, 자기 친구 챙겨주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지금 3명 보십시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셋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 정황상 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진실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가 아끼는 후배의 형이기 때문에 전화까지 해주고 소개시켜 줄 테니까 문자를 보내면 연락이 올 거라고 해줄 정도로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끼는 검찰과 관련된 조직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적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두각할 수 있는 것이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검찰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는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 이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검찰총장 후보자에서는 저는 낙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윤 후보자가 하루 종일 거짓말을 했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께서는 아까 결격 사유라고 조금 명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김광선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어떠한 고위직으로서, 그러니까 뭐 특수부장이랄지 아니면 대검의 중수과장으로서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네. 영향력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건 뭐 당연히 결격 사유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뭐 7년 전에 전화 어떤 녹취로
그거 가지고 한 인터뷰 가지고 녹취료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아직 뭐 사실관계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라는 어떤 상징성 의미가 있어요. 특히 네. 현 정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꼿꼿하면서도 검찰의 어떤 상명하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정부에서는 윤석열이라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이 치명적으로 검찰총장이 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결격이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청와대에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의 추이를 좀 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지만 쉽사리 낙마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자의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일단 적폐청산이랄지 검찰 개혁 또 이제까지 본인이 가지고 온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이 과연 만약에 이 거짓말 논란 이것도 뭐 거짓말이냐 아니냐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과연 낙마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임명에 있어서 야당이 아무리 문제가 삼는다 하더라도 이걸 아마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대진 검찰국장이 과연 중앙지검장이 되느냐 그분은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무난히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원래의 어떤 생각했던 네. 그러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네네. 예.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조직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의 인터뷰를 차례로 들어본 뒤에 이야기 나눠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저 녹취록 문제 있잖아요. 아니 저것도 문재인 사건에 관계가 안 됐다는 그러니까 제가 선임이냐 선임이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적격, 부적격, 뭐 민주당은 당연히 적격입니까? 현 대통령 시절부터 그 참여정부 시절부터 그 당사자 권력의 어떤 이 아주 원칙적으로 수사에 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제만큼은 야당도 지적할 수 없는 거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이제 검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 그 녹취, 그 기존에 이제 얘기했던 것과 다른 녹취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네요. 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 추이가 아마 결정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났고, 네. 그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뭐 일간지에서 선임한 것까지 이제 만약에 거짓말로 들통이 나서 이게 여론이 계속 비등해져서 악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여론의 추이를 보고는 청와대도 아마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네.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가져야 될 결격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과 정직성과 공정성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도 금태섭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거짓말한 거에도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어저께도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간사 국회의원께서도 해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가 여론의 추이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대한민국 직업 중에 자기 직업 앞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검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정도로 검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만 그만큼 자기 조직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게 또 검찰이거든요. 그 검찰의 조직에 대한 집착을 깨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사법개 이야기가 나오고 공수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이 후보자라는 사람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외압에 대해서는 꼿꼿한 사람이에요.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고개를 들 사람이지만 검찰 내부의 이기적인 어떤 이기주의, 검찰 네. 내부의 조직적인 어떤 기득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는 후배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아끼는 후배 당한 거에 대해서 내가 물불 안 가리고 도와주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저는 그게 이번에 유진 서장의 이 변호사 선임 논란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외부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 내부로부터 공정하고 국민들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빼주겠다. 만약 이런 식의 문화가 횡행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인사청문회 국민들도 모두 함께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자 임명까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죠. 총선이 약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개파 논쟁에 재차 불이 붙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의 영상 보시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료애가 있는 의원은 할 수 없는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입니다. 그 각 당의 이런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국회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양쪽 일이 이제 중하니까 또 일이 많으니까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었고. 당내 여전히 남아있는 개파 문제 아니냐. 정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정말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들 당을 걱정해보고 혹시나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과정에서 보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을 일일이 개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에 없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 네, 자유한국당 지난주 예결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개파 갈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됩니까? 그냥 뭐 그 방금 인터뷰한 것처럼 그대로 말을 빌리면 아니 상임위원장 하면서 뭐 여의도 연구원장 하려면 너무 바쁘지 않냐? 그러면 한 곳을 그만둬라. 근데 한 곳도 여의도 연구원장을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총선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뭐 거기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지만 네.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주로 많이 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제 공천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의도 연구원 자체가 총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기관인데 지금 현재 김세연 의원 자체가 네. 비박이에요. 또 소장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연구원장을 줬을 때 친박과 관련된 공천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거 자체는 친박의 반란이다. 그리고 현재 이제 비박계의 의원들이 지금 당에 요직에 한 명도 없어요. 단지 김세연 의원만 여의도 연구원장에 있는데 이것마저 쫓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친박의 부활 네. 그리고 친박이 당을 장악을 해서 내년 총선에 있어서도 결국 친박이 다 공천권을 쥐려는 그런 뭐 속셈이라고 봐요. 그리고 네. 사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그 아주 바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 상임위원장 하면서 충분히 여의도 연구원장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또 이전에도 사실 관례가 있거든요. 네.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도 그 상임위원장 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명수 의원이 그렇죠. 국회의원장 하면서 했었네요. 그런 걸 네. 핑계로 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친박들이 의도적인 것이다.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김세연 원장과 접촉한 인사가 최근에 임명된 박맹우 사무총장인데요. 어떤 입장 밝혔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양쪽 일이 이제 중하니까 또 일이 많으니까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었고. 이게 당내 여전히 남아있는 개파 문제 아니냐. 정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정말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들 당을 걱정해보고 혹시나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과정에서 보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을 일일이 개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에 없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해 보여서 좀 덜어 하나를 더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것이다 정도의 설명인데요.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박맹호 사무총장이 부인하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이른바 친박의
세력 강화 또는 친정체제 강화라는 경향성은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위원장도 이미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하에서 합의해 놨던 내용들을 깨가면서까지 이제 김재원 의원을 경선에 붙이니까 황영철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네. 경선을 포기하고 이제 비난을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진박 간별사로 유명했던 친박 중에 친박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박명훈 사무총장도 당연히 친박이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여연 원장까지 만약 교체를 한다고 한다면 네.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유일하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된 다음에 비박으로 그야말로 안배 차원에서 임명한 분이 이제 여연의 이제 김재현 의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여연 자리까지 만약에 상임위원장 됐다는 이유로 좀 내놓기를 바라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면 김세현 의원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친박의 세가 강화된다는 트렌드 속에서는 남아있는 비박 한 자리까지도 좀 뺏어오려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네. 뭐 부인하고 있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세현 연구원장이 들어가서 여연이 상당히 많은 혁신과 변화를 많이 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스타트업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뉴욕크라고 하는 데 가서 네.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을 가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체제도 많이 만들어놨고 스타디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젊은 층과 중도층을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참신한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이른바 꼰대 탈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언론들한테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이라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방향을 바람직하게 잡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 갑자기 상임위원장 맡으니까 둘 다 할 수 있겠어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비박 속가내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근식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최근 한국당의 어떤 경향성, 이거 친박계의 약진 그 자체로 봐야 됩니까? 어떤 친왕체제 초석으로 봐야 됩니까? 말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 누구로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 취임한 다음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사법농단 전에 친박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뭐 김세현 연구원장하고 뭐 개인적인 친분도 없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과제는 이제 뭐 보수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외연 확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장파예요. 그러면서 비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아까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30이랄지 뭐 수도권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과 관련된 감성적인 그런 정책들 그리고 최근 이제 게임과 관련된 질병 코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이전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어떤 친박 의원들도 자신들이 내년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김세현 의원 같은 의원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당의 얼굴이 돼야지 어떤 이미지도 불식을 시킬 수 있고 네. 또 지지도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가서 다시 친박당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국민의 지지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냉철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 과연 황교안 대표가 이걸 정말 잘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친박 의원들에 휘둘려서 당이 산으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자리는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오늘 원래 논란이 있으니까 네. 너무 바쁘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그 어떤 공적은 뭐 인정한다 그런 취지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예. 쉽사리 연구원장에서 뭐 사퇴라는 그것은 얼마 동안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한국당 내 국토위원장 자리까지 네.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순자 의원이 계속 버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대 국회 이제 하반기에 이제 1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 때 그 한국당 내에서 다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다선 의원들은 많은데 상임위원장 자리는 제한되기 때문에 2년을 1년씩 나누는 경우로 다 합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박순자 국토위원장도 사실은 지난해 1년하고 1년을 다 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박순자 위원장은 못 물려주겠다. 합의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국토교통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이권이 개입이 많이 돼 있는 자리로 노른자 상임위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순자 위원장이
지역구인 안산과 관련돼서 무슨 신안산선 개통식이 남아있어서 뭐 참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들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 합의해놓고 합의를 지금 깨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게 약속한 적 없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자리를 버티고 있는 모습이어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윤리위 그렇습니다. 회부한다고. 윤리위 회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친박세가 강화되는 하나의 흐름하고 지금 박순자 위원장의 이런 합의해놓고 지금 뭉개고 있는 이런 현상들 보면서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한마디 지적을 해주고 싶다면 자유한국당의 핵심의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어차피 망하게 돼 있다. 금년에 경제도 망할 것이고 외교안보도 무능이 드러난다. 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우리 국민들, 문재인 정부에 좌절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변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라는 아주 단선적인 이분법적 논리만 치중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정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한 123석이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5,000표 이내로 다 당락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도에 있는 표심,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표심,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여당도 싫지만 야당도 어느 정도 애정이 가야만 찍을 수 있는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 실망은 했지만 야당은 더 안심하다고 한다면 절대 찍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그다음에 친박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른바 탄핵과 결별하지 않고 그냥 문재인 정부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안이한 생각이 빠져 있다면 내년 총선은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내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권 심판론에만 기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죠.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